네,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형사재판 관련 법률 용어, 실제 예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제 인정신문 다음 단계죠. 검사의 이제 공소사실 요지 진술, 그러니까 왜 기소를 했는지, 예, 검사가 판사한테 이제 진술하는 부분입니다. 네, 검사죠. 네, 죄의 내용? 예, 이제 공소 사실을 요약을 해서 진술을 하는 검사의 공소 사실 요지 진술. 이 진술을 이걸로 바꿨는데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강의나 한 사람이 이제 대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간단해요.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검사는 공소장을 읽어서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어떤 법에 이제 그러니까 위반되는지 말해주는데 이것이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 그러니까 죄의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고 이게 왜 어떤 법의 위반인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 진술 이해는 다음과 같다. 이해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검사의 이제 공소사실 사실인데 죄의 내용이라고 하는 단어 선택은 좀 그런데 어쨌든 여기 공간 설정하셨고요. 공소사실 다 얘기하지 않고요. 그걸 요약을 해서 검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설명을 하죠. 공소사실 유지가 뭐냐면 공소사실 유지가 뭐냐면 길게 끊읍시다. 그죠? 그러니까 죄의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제 공소 사실이 이거 아니구나. 이거죠? 검사의 이제 공소 사실 그 요지 진술이 뭐냐면은 자, 피고인이죠. 어, 피고인의 그러니까 바로 죄를 얘기를 해서 그죠? 죄하고, 그러니까 죄는 유죄 판정 받으면 이제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고, 무죄면 죄인이거나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잘못된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오욕이죠. 그러니까 죄가 이런 거는 판결문에 있어 하나 쓰는 거고, 그것도 삼심죄라서 확정되고 나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죠. 근데 그 행위가 언제, 그 다음에 어디서, 그죠?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죠? 무엇 특이하게 하시네요.
예, 이거 마우싱입니다. 무엇 발음하는 거죠? 예, 무엇 특이하시네요. 죄로 번역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행위 정도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걸 언제 어디서 했고 어, 그러니까 법 위반 무엇 특이하게 하는데 약간 그 무엇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보는데 그냥 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요. 그 어떤 법을 위반했는가 그죠? 법 다음에 예 무엇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 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 특정 법을 위반했는데 그 법의 조항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라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경우에만 그걸 위반했을 때 이제 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나 뭐 공무원이나 대통령이나 뭐 높은 사람 마음에 거슬렸다고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법률 위반이 있을 때만 예, 죄형 그러니까 법정주의라고 해서 이제 죄나 뭐가 죄인지 그다음에 형량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는지는 법으로만 정할 수 있고요. 다른 거는 법에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무죄가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이 사례를 한번 보시면 박일환입니다. 오늘은 죄형 법정주의가 엄격히 적용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연녀가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동의하여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 사이가 나빠지자 그 영상물을 찾아 다시 그 영상의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검사는 성폭력 처벌법상의 배포죄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에 따르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렇게 촬영한 것을 배포할 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연녀가 촬영한 것은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다시 촬영하였기 때문에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1심과 2심에서는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다시 촬영한 것이나 같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법문에 충실하게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대법원의 태도가 너무나 고루하고 도식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형사법의 원칙인 죄형 법정주의의 정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범죄가 된 행위는 법문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여야 국민이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비록 처벌의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형사벌로서 미리 예고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뒤 물론 국회는 이와 같은 미비점을 인지하고 법을 고쳐서 지금은 이와 같은 경우도 처벌하도록 성문법규가 예, 우리나라는 예, 죄형 법정주의를 원칙으로 예, 지켜야 될 원칙으로 헌법에서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범죄로 볼 수 있고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이 없는데 이제 이런 거를 확대 해석을 하거나 또는 뭐 자의적으로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뭐 처벌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법권이나 뭐 이런 게 남용이 되겠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엄격하게 그 이제 그 해당 행위를 죄로 그 규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죄 판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입법 권고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입법을 했죠. 그러니까 법률로 예, 죄라고 또는 어떤 형벌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무죄가 판정 나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좀 왜 창의적인 범죄라고 할까? 그런 거 있죠.
형법 강의시 있고, 예, 이런 것도 그러네요. 예, 보면은 넥슨 측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뇌물 혐의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무죄가 나오면서 공짜 주식에 대한 혐의는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하늘색 수위의 마스크 차림의 진경준 전 검사장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대학 동창인 넥슨 NXC 김정주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네 번째 선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김 대표로부터 이른바 공짜 주식을 받아 12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와 대한항공 측에서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넥슨 공짜 주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이 천암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는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짜 주식을 준 김정주 대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김 대표와 나란히 선고를 듣던 진 전 검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담담한 표정으로 서둘러 법정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안에 재상고를 할 수 있지만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따라 선고한 만큼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1심은 주식 뇌물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2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뇌물 수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비난과는 별개로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형 법정주의를 따랐다는 평가도 있지만 공직자의 예, 이런 것 때문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뇌물죄 법리라고 하는데 그 뇌물죄 그 성립이 되려 그러면 공무원한테 이제 뭐 일정 금액 이상의 그러니까 뭐 액수가 적어도 주되 대가성이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뇌물죄 양형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판사들도 함부로 그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대법원 양형 그 위원회에서 정한 그 양형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에 따라서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렇게 달라지는데 1,000만 원 미만이면 이제 4개월에서 1년, 그 다음에 액수가 뭐 아까 뭐 120억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억 원 이상이면 9년에서 12년을 때릴 수가 있어요. 요 범위 내에서. 근데 그 가중도 하고 감경도 할 수가 있는데 가중 사유도 있고 감경 사유가 있어요. 아, 이거 뇌물 수수다. 이거 받은 사람. 예, 이거는 공무원. 이게 더 이제 심하게 처벌하죠. 아무래도 보시면 공여 준 사람은 같은 뭐 1억 이상이라도 준 사람은 2년 6개월에 3년 6개월인데 받은 사람은 공무원이겠죠. 1억 원 이상이면은 7년에서 10년이라거든요. 근데 아까 검사장 이런 사람도 공무원이니까 가중 처벌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뭔가 부정쳐서 잘못된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거죠. 봐줬거나 뭐 그 죄를 뭐 기소 안 했다든지 뭐 죄가 있는데도 그 다음에 공무원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니까 만약 검사장이 아까 그 공짜 주식이 그러니까 친구라서 그나마 좀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친구가 아니면은 뭐 적극적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뭐 아니면 그런 걸 실제로 요구했거나 그 다음에 피지휘자에 대해서 교사했거나 그러니까 부하를 통해서 이제 받았거나 그러니까 누범 그러니까 행위를 여러 번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초범이냐 누범이냐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2년 이상 장기간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않으니까 뇌물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2년 이상 장기간 받고 업무 관련성이 높고 그 다음에 3급 이상은 또 더
그러니까 국장 뭐 이런 권력이 강한 권력이 센 거죠. 그다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뭐 동정 정과나 동정 징계 경력이 있으면은 가중 처벌돼요. 근데 봐주는 경우가 그 무죄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깎아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이게 근거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판사도 가담 정도나 실제 이득이 극히 경미한 경우, 그러니까 액수가 좀 작거나 공무원 또는 이제 뭐야 중재인이 대일자인 경우 뭐야 요구 약속에 그친 경우 실행은 안 됐거나 농화제는 절반 깎아줍니다. 2분의 1. 그다음 수사 개시 전 뇌물 반환 그러니까 뇌물 받은 걸 돌려주면은 좀 깎아줍니다. 심신미약, 그러니까 미친놈이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요거 많이 활용하죠. 그다음 자수하거나 내부 비리 고발했거나 그러니까 검사한테 이제 대가성 줬거나 이러면 요거가 좀 많이 봐주죠 검사가. 판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담 정도 또는 실제 이득의 경미한 경우 특가법상 준공무원 진지함 그러니까 반성 요거 때문에 그 반성문 지속적으로 많이 냅니다. 이제 변호사들이 불러주죠. 이 감형 사유가 되니까 그다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이제 초범이면 봐주고 뇌물 공여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뇌물죄 판단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어쨌든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법에 정한 그거에 따르거든요. 되게 대부분 판례가 기준이죠. 대법원 판례 기준을 보시면 대법원에서 말하는 뇌물죄는 공무원의 이제 직무 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보호 법인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한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며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공무원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 관계인 부당한 이득으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의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대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되고 뇌물죄가 직무 범위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증명이 불가 매수성을 보호법인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올 때 공무원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 누수가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립 여부를 판단 기준된다. 이런 거. 이런 거 전공하시는 분이 이제 법학,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이죠. 근데 아까 그 검사장 같은 경우는 그냥 친한 친구가 공짜로 주식을 줬는데 그 주식이 올랐고 그래서 120억을 벌었다. 대가성은 없었고 뭐 따로 이익은 발생했는데 사적인 관계에서의 뭐 좋은 친구를 둔 거라고 본 거죠. 대법원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기업체 사장이 왜 주식을 공짜로 줬겠냐 뭔가를 바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 행위는 못 찾아낸 거죠. 검사가 얼마나 그러니까 무슨 도와줬거나 뭐 법적으로 이익을 줬거나 대가성 있는 걸 그냥 좋은 친구였다 뭐 이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뇌물 준 사람도 처벌받으니까 그러니까 뭐 빌려줬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준 거다 이래 버리고 뭐 받은 사람도 그냥 친구가 주길래 받았다 정도 이런 거죠. 그에 따른 뭐 법적으로 봐주거나 챙겨준 게 없다. 그걸 찾아내면 뇌물죄 성립이 되는데 뭐 이익 실현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김영란법입니다. 그러니까 3만 원, 그러니까 식사는 3만 원, 그 다음에 선물 5만 원,
뭐 축의금도 5만 원 넘으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지금은 처벌됩니다. 이 사람 이후에 이제 그죠? 강간 미수는 또 왜 무죄야? 남성이 문 앞을 계속 서성이다 내려가는 척하더니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휴대전화기 손전등을 켜서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합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따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지난 5월 신림동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 문을 열려고 했던 남성의 CCTV가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에 1초만 늦었더라도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며 많은 여성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검찰이 주거 침입과 강간 미수로 30대 조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영장 심사 때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저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집에 침입하려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범행 당시에 성범죄 의도 있으셨습니까? 오늘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쟁점은 강간 미수가 인정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조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주거 침입만 유죄로 보고 네, 영상이 있었으니까 주거 침입은 유죄인데 강간 미수, 그러니까 우선 강간 행위는 없었고 그 다음에 미수도 무죄라고 본 거죠. 강간 미수는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점, 과거에도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점, 과거 경력이 있네요, 그죠? 이것도 그러니까 강간 미수나 강간 그 양형 기준에 있고 아마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모자를 쓴 점 등에 비춰보면 강간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건 근데 의심만으로는 처벌이 안 돼요.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는 이제 강간 미수라는 그 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범위를 넘어선 거죠. 한편 이후에도 신림동, 봉천동 일대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여성의 뒤를 쫓아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음란 행위를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성이 지나가고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뒤따릅니다. 여성이 가는 곳을 살짝 보더니 곧바로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제 새벽 원룸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남성입니다. 남성은 신림동 원룸 골목을 배회했습니다.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한 남성이 원룸 주택이 많은 골목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한 건물 옆에 바짝 붙더니 얼굴을 밀어넣습니다. 남성이 서 있는 곳은 반지하 원룸 앞입니다. 남성은 바지에 손을 넣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유난히 서울 신림동, 봉천동 일대에서 이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국회 행안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총 300건의 주거 침입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자치구별로 관악구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광진구, 동작구 뒤를 이었습니다. 관악구는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입니다. 여성 1인 가구가 늘면서 범죄도 늘어나자 여성 안심 귀갓길 등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지만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간미수죄로는 처벌이 안 되고 만약에 기존의 다른 처벌 조항이나 뭐 국회에서 이제 그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돼요.
아 이거 예. 대법원에서 좁게 해석했죠. 그러니까 이미 죄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죄형 아니 그러니까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뭐 약간 그러니까 원문에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언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그다음에 뭐 어떤 잘못을 했는지 뭐 이것까지는 그런데 그죠? 그러니까 법 위반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느 법을 위반했는지죠. 그러니까 법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검사가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너무 멀지 않아요? 주어가 여기 있고 지금 동사가 여기 있거든요.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예, 여기서 이제 지금 이런 거는 예, 수화 문법에 맞죠? 그 예, 그러니까 죄의 내용 좀 어색하긴 하지만 공소 사실 기소장에 적힌 내용은 여기 공간 설정을 하고 요약을 하죠. 예, 요거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약하는지 그 대상이 공간을 통해서 표현되죠. 검사 안 했구나. 야, 이러면 주어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동사 앞에 표현해 주면 좋습니다. 이거는 뭐죠? 무엇을 왜 저렇게 하죠? 예, 요거 진술하다, 이야기하다 앞에 예, 검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 네, 보죠. 처음부터 쭉 봅시다. 네, 그다음 예, 용례 문구와 용례 실제 사용되는 거를 예시하셨죠? 네, 재판장은 검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공소 사실, 죄가 뭔지, 적용 법률 이것도 공간 설정하시면 좋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반한 법률하고 이 사람의 행위 또는 뭐 그 죄보다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법률이 뭔지, 뭘 위반한 건지. 예, 누구한테 지금 낭독하는 물론 이제 재판정에서는 오른쪽에 검사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하겠죠. 그거야 뭐. 그 다음에 실제 예문이 더 필요하겠네요.
자르셨네요. 자, 파일을 다운받아서 볼까요? 예시입니다. 예시. 자, 봅시다. 검사가 이제 얘기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년 8월 4일 21시 30경, 그러니까 보통 24시간제를 사용을 합니다. 군대나 이런, 그러니까 시간이 정확하게 오전인지 오후인지 이렇게 혼동이 없도록 서울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기철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죄명은 상해죄이고요. 상해고 적용 법조는 형법 257조 제1항입니다. 상해죄, 폭행 상해죄 이런 것 같은데, 그죠? 형법 257조 볼까요? 법률 보시려고 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셔서 형법, 운영법 말고요. 형법 찾으셔서 몇 조죠? 257조. 살인 아니고 200저 이거 중상해는 아니네요. 그죠? 상해와 폭행입니다. 257조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상해죄죠. 그 다음에 존속상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 1항의 죄를 병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요 2항의 미수범도 처벌을 하네요. 그죠? 가족에 대한 건 중대 처벌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폭행죄도 있는데, 이게 폭행죄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먼저 때린 사람이 큰 잘못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한 사람만 때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때린 사람이 더 잘못이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에서는 물론 이제 이유도 없이라든지 이유가 있어도 이런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 먼저 때린 경우 더 잘못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쌍방 폭행의 경우에 이제 더 세게 때린 사람, 그럼 더 많이 때린 사람, 그 다음에 권투 선수나 유단자나 이렇게 주먹이나 폭행을 했을 때 훨씬 더 위해를 많이 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이제 주먹을 휘두른 경우에 더 중죄로 봅니다. 어쨌든 실제 내용을 볼까요? 자, 공소 요지가 공소 사실이 뭐냐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죠.
피고인 홍길동 공간 설정했습니다. 아, 이거 바꿔서 했네요. 예, 밤 9시 30분. 예, 서울 아파트. 예, 노상 그 길 있는 가게? 왜 가게가 나오죠? 김기철 예 지금 우리가 볼 때 이제 왼쪽에 가게하고는 관계 없는데 그냥 길가에서 만나고 노상에서 만나는데 자 왼쪽 그러니까 여기 왼쪽은 김기철이고 여기는 이제 홍길동이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 앞 노상 아니에요? 길가에서 싸운 건데 서울 아파트 앞 그냥 노상인데 뭐 노점상이나 이런 게 아닌데 가게가 왜 나왔을까요? 만나서 싸웠고 심하게 싸웠죠. 싸우는 중에 이 사람 김기철이죠. 예, 김기철 얼굴 예, 때렸죠. 이게 2회예요? 자, 홍길동. 자, 이분은 2019년 8월 4일 밤 9시 30분에 서울 아파트 앞 거리 가게 오역이죠? 노점상으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노상은 예, 그러니까 길거리에서인데 에휴. 노상에서 김기철과 만나서 둘이 이제 다투는 중에 이 김기철 사실은 주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홍길동이 갑자기 때렸죠. 근데 이 횟수도 중요한데 예, 갑자기 때렸다로 바꾸네요. 예. 공간 설정한 거예요. 노점상으로 이어졌나 본데 예. 길거리에서 그냥 그러니까 여기 사람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 해놓고 이 사람 이름이 이제 김기철이고 자, 이 사람은 김기철이 이 사람은 홍길동이죠. 만났고 약간 이 사람이 가서 만나는 식이죠. 둘이 싸웠고 예 열심히 싸웠죠. 예, 이 사람 얼굴을 뭐 왼손이라서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누가 때렸는지 표시해야 됩니다. 이분이 때렸죠. 갑자기로 갑자기 때렸네. 싸웠다며. 싸우는 중에 주먹을 2회에 날린 건데 오역입니다. 갑자기 때린 거하고 2회 때린 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때린 거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그러니까 서로 싸울 의사를 먼저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갑자기 때려야죠. 그러면은 피해자는 이제 뭐 준비할 새도 없이 그냥 갑자기 경황이 없는 사이에 이제 얻어맞게 되는 거죠. 오역입니다. 여기서는 주먹으로 이제 2회 예, 주먹에 2번 때려야 돼요. 그리고 예, 2회라는 거 확실히 전해야 되죠. 오역입니다. 예.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